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 와이드입니다. 먼저 이 파업 사태와 관련된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자, 51일째 이어지던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이 오늘 극적으로 끝났습니다. 마라톤 협상을 벌인 노사가 합의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거제 옥포 조선소에 우리 MBN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자, 민경현 기자, 어떻게 합의가 이뤄진 것입니까? 네, 제 뒤로 보이시는 건물에서 노사가 조금 전 합의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로써 51일간 이어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는데요. 내년 임금은 4.5%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고, 막판 쟁점으로 떠오른 폐업업체 노동자 고용 문제는 협력사 측에서 일부 고용 승계를 해주는 방향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다만 완전한 타결이라고 보긴 어려운데요. 최대 쟁점이었던 파업으로 인한 피해 손해배상 청구 문제는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사 모두 이번 합의안을 잠정 합의안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권력 행사가 정말 초읽기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장에선 최악은 피했다는 안도가 나옵니다. 네, 파국을 피할 수 있어서 정말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 파업이 장기화하는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 원청노조가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탈퇴하겠다고 찬반 투표를 벌였잖아요. 오늘 그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는데 나왔습니까? 네, 대우조선해양 원청노조가 금속노조를 탈퇴하겠다면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어제부터 시작된 투표는 오늘 오후 1시까지 이어졌고 총 조합원 4,726명 중에 4,225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자 3분의 2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대우조선 노조는 금속 노조를 탈퇴하게 되는데요. 원래는 개표가 오후 4시쯤 끝났어야 되는데 투표 용지에 이상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개표가 잠시 멈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투표 결과는 아무래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거대 노조인 대우조선 노조에서 이렇게 큰 반발이 나왔다는 건 앞으로 금속 노조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MBN 뉴스 민경현입니다. 네, 자체 공권력 투입으로 최악의 이 파국 상황을 맞이할 뻔했던 대우조선해양 이 하청노조 파업이 그래도 극적으로 타결이 돼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윤희석 대변인, 이 노사 협상 문제에 윤석열 정부가 개입한 것 자체도 굉장히 좀 이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안이 매우 엄중했고 또 잘못하면은 정말 최악의 또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서 이렇게 노사가 공권력 투입 전에 마무리 진 건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숙제들이 많이 남았죠? 숙제를 풀어야 될 숙제들이 많죠. 그렇습니다. 이 노사 관계, 노사 분규, 개별 사업장에 장관이 가고 이거는 거의 최후의 수단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노동부 장관이 그 당시에 현대중공업 파업에 가서 현장에 가서 두산중공업이죠. 그걸 풀은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계속 분규 현장에서는 장관 나라 이렇게 계속해서 정부의 통제력을 좀 상실했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되긴 했는데 그래도 불행한 사태 없이 잘 마무리됐다는 결론을 얻은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결과고요. 노동부 장관 이정식 노동부 장관이 이제 노조 출신이기 때문에 한국노총 출신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변화된 어떤 노동 정책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말씀하신 그런 과제들에 대해서는 이제 차근차근히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관계. 기본적으로 노사 관계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 사측에 경도됐다는 인식이 많은데 그렇게는 안 되리라고 일단 전망을 합니다. 자, 이 합의안 내용을 보니까 애초에 30% 그러니까 조선업이 불황 국면으로 접어들기 전에 받았던 임금으로 되돌리는 그 수준, 30% 수준을 노조가 철회했어요. 그리고 이제 4.5% 사측안을 전격적으로 수용을 했죠. 손해배상도 사측이 취하기로 했습니다만 이건 조금 더 논의를 하기로 했어요. 이제 저 부분이 좀 불씨로 남을 것 같아요. 자, 이것을 아예 없던 일로 해버릴 경우에 제2, 제3의 이런 불법적 파업이 발생할 수 있고 반드시 누군가에게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게 그동안 정부 또 사측의 입장이었잖아요. 이거를 과연 후속 협상을 통해서 풀어낼 수 있을까? 지금 협상 아주 자세한 내용들이 안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향후 될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손배소를 어떻게 하는지 향후 협의를 할 것인가에 따라 지금 타결이 정말 최종 타결이 될 것이냐 또 하나의 불씨가 될 것이냐가 문제인데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 출근길 발언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했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근데 그 다음에는 물론 이제 침묵을 지켰지만 저는 이 부분이 대통령이 큰 원칙을 제시한 것이 이번 예. 타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아까 이제 윤희석 대변인도 얘기했지만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노사 현장에 굉장히 익숙한 분이고 전문성을 갖는 분이라서 그거에 대한 신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았기 때문에 이 타결이 극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다만 이 손배소 관련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르면 사실 이게 진행을 해야 되죠. 근데 원칙을 정했지만 어떻게 노사가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느냐, 협의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저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너무 원칙은 세웠지만 향후에 사실은 이 노동조합 관련해 노조원들도 사실은 피해본 분들이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연한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추후에 이 협상이 최종적인 협상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대우조선해양노사의 분규는 잘 마무리가 좀 된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물가는 계속 오를 것이고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을 계속 요구할 것입니다. 기업들은 수출 부진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이 원자재 값 상승으로 인해서 고충을 나눠 갖자라고 얘기할 것이고 앞으로 여러 가지 험난한 험로가 예상이 됩니다. 정부가 좀 잘 중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다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서 이제 참모들이 나서는 것일까요? 전 정부 탈북어민 제대로 조사 안 한다. 최영보 홍보수석의 얘기고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도 이 채용 논란과 관련해서 처음 라디오 출연을 했죠. 그리고 오늘 또 다른 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굉장히 잘할 것이다. 그리고 윤핵관들도 잘할 것이다. 이런 관계자들 발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장윤선 기자님. 네. 지금 대통령이 약간 뒤로 빠지고 이제 스타 장관들과 참모들이 조금 전면에 나서서 약간 국정 철학이라든지 국정 운영의 방향을 좀 설명하는 쪽으로 이제 뭔가 좀 바뀐 건가요? 이제 그렇게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은 사실 대통령만 바라보고 그밖에 뭐 책임 총리제라고 했지만 총리도 안 보이고 그리고 뭐 장관이 주 52시간 설명했는데 그 다음날 대통령께서 정부 공식자 아니다 이러면서 노동부 장관 자체가 지면에서 사라지고 노동부 장관뿐만 아니라 다른 장관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전혀 확인이 안 되는 뭐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좀 변화되는 것이 이번 주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영범 홍보수석이 그 강제 북송 탈북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 인터뷰를 하고 뭐 이러면서 약간 이제 장면을 바꾸는 측면은 있는데 저는 이게 국정 지지도 여부와 관련이 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분위기가 괜찮다라는 흐름이 잡히면 앞으로는 아마 이런 방식으로 계속 대통령 얘기하신 대로 스타 장관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대통령실이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홍보하고 뭐 장관들도 현업에서 정책을 설명하는 기회가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이제 대통령의 이른바 출근길 문답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제 계속 대통령이 전면에 쓸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도 출근길 문답에서 하는 발언을 조금 이제 정제되는 쪽으로 자꾸 가는 것 같죠?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조금 답변을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시고 조금 모호하게 얘기를 하면서 피해 가시는 것 같죠? 우리 현 변호사님께 저보고 여쭤봤습니다. 물은 겁니까? 다른 생각하고 계셨으면 장 기자님이 답변해 주세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민감한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예. 뭐 사면 문제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지지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뭐 약간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럼 왜 하느냐 그거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참모들이 지금처럼 나와가지고 적극적으로 얘기하는데 대통령은 사실은 이거를 계속 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그럼 기자들이라든지 언론에 묻는 거는 좀 구체적으로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묻고 싶어하거든요. 근데 어려운 질문이나 좀 구체적인 답변을 안 하고 피해간다. 그러면은 이걸 계속 할 필요가 있느냐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할 생각이 있으면 최소한 그래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 문제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민감한 문제였잖아요. 그럼 그거는 이제 말을 슬쩍 돌렸어요. 그러면 사실은 대통령은 답변을 안 하고 그럼 뭐 지금 얘기처럼 인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민사회 수석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그럴 거면 그냥 시민사회 수석이 나와서 처음부터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이 출근길 문답을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히려.
자, 이 스타 장관들과 참모들이 이제 전면에 내세우면 그러면 이분들은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꼼꼼하게 네, 명확하게 네. 좀 국민에게 소상하게 정책을 설명해야 되는데 조금 초반이라 그런 거예요. 좀 실수도 있는 것 같아요.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 역관제 문제도 네. 조금 뭐 취지와는 다르게 또 논란이 좀 있었고 장성민 우리 수석은 또 이제 BTS 이렇게 손들은 거 가지고 또 논란에 휩싸였고. 근데 네. 참모들이나 장관들이 말실수하는 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잖아요. 물론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수석들이 이제 언론에 이렇게 전면에 나서는 예. 이런 게 굉장히 드문 일일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당장은 이제 몇 가지 이슈가 되는 것들이 있고 특히 청와대가 아니죠. 대통령실의 예. 인선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이나 이제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이 문제가 되는 인사들은 있지만 그리고 지금 조치를 하고 있고요. 다른 인사들까지 다 하나의 프레임으로 걸어서 하는 건 좀 억울한 면이 있다 보니까 조금 나서서 이제 언론 인터뷰도 하고 대응을 했다고 보고요. 중요한 건 이제 정말 장관들인데요. 예. 주무부처 장관들인데요. 왜냐하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장관을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까지 각 부처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국민들이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온 대통령이 맨 앞에 나서서 그러니까 출근길 인터뷰 때문에 앞에 나서서 모든 화살을 다 맞는 형국이었거든요. 예. 그러면 주무부처 장관이 각 이슈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그를 부처 내에서 계속 국민들께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어떤 개혁을 하고자 한다라는 거를 알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측면들을 대통령께서 사실은 굉장히 우호적으로 그리고 또 응원하는 차원에서 예. 저는 지적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관들이 나서서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일, 지금 하고 있는 일, 앞으로 할 일들을 잘 정리해서 이슈를 끌어가고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뭐랄까 마지막 정리를 한다거나 마지막 꼭지를 따는 역할을 예. 하면은 지금에 있었던 혼선이나 지금의 국민들이 약간 불안해하는 측면들은 저는 충분히 저는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요. 이 홍보 쪽이나 아니면 특히 대변인의 역할이 좀 문제가 있다. 여당이든 청와대든. 왜 그러냐면 일상적으로 뭐 수석이라든지 장관들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막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예. 그런 건 이제 중요한 정책을 홍보하거나 아니면 설명할 필요가 있을 때 어쩌다 한번 나오는 건데 일상적으로 나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여당 대변인은 뭐 항상 방송에 나올 수도 있고 뭐 언론 브리핑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대통령실 대변인도 뭐 방송까지는 안 나와지만 뭐 인터뷰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자에 설명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일차적으로는 그분들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당 대변인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제 대통령실 대변인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느냐? 문제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안 되고 있으면 이런 사람들을 바꿔야죠. 근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 대변인 역할이 중요하고 거기서 좀 부족하면 그다음에 뭐 장관이나 수석들이 나오는 게 예. 제가 보기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대변인을 해보셨던 우리 김현석 대변인 지금 여당이라든지 아니면 청와대 저도 청와대라는데 대통령실 홍보수석이라든지 대변인 잘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현 변호사님 못한다고 이렇게 평가하셨는데. 글쎄요, 뭐 대변인의 역할에 대한 그 생각들이 다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이죠. 이거 전염됩니다. 이거 왜 그러셨어요, 민 의원님? 대통령실입니다. 예. 대통령실의 대변인의 역할이 뭐 좀 소극적이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하지만 예. 과거부터 보면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고 홍보수석이 또 전면에 나와서 많이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 때는 박수현 수석이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때 대변인이 계셨는데도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도 이정현 당시 홍보수석이 많이 말씀하시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대변인의 역할을 꼭 대변인에만 한정시킨다기보다는 더 그 업무에 대해서 정통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크게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예.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가시면 더 잘할 자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알겠습니다. 예. 통상 그 역대 정부의 이제 문법을 보면 그러니까 대변인은 늘 기자들하고 같이 호흡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싸우기도 하고 해명도 하고 설명도 하고 뭐 이러면서 그 각사를 다 이렇게 마킹하는 이런 수준이고 그 다음에 대변인이 잘 안 된다. 그럼 그 다음에 홍보수석이 나서고 홍보수석도 잘 안 된다. 그러면 비서실장이 나서고 비서실장도 안 된다. 그러면 최후에 제일 마지막에 이제 대통령이 나서서 전체 상황을 설명하고 정리하고 끝내고 뭐 이런 방식인데 윤석열 정부는 그게 반대로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고 나머지 수석도 안 보이고 대변인도 안 보이고 장관들도 안 보이고 총리도 안 보이고 그래서 이분들 다 어디서 뭐 하시냐 이런 비판도 있었던 것 같고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대통령실 관계자 발로 나온 얘기에 굉장히 주목을 하게 되는데요. 약식 회견 자체가 이제는 철학이다 대통령의. 그리고 또 본인 이야기가 하루 종일 주요 뉴스로 장식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대통령 스스로. 그리고 기자실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날도 대통령은 도어 스태핑을 하겠다 그러고 경호실에서는 안 된다 그러고
뭐 이런 판단의 차이가 있었다. 굉장히 상세하게 이것은 대통령의 뭐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기는 오해나 문제 이런 것도 있다. 그러나 우리 대통령 굉장히 수수한 분이고 열정이 있으신 예. 분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잘 설명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매일 이 기자들을 통해서 국민들을 만나면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대통령이 되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전에는 상대방을 공격하고 이러면 지지층이 결집이 되고 와 잘한다 이렇게 박수 받았는데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나서 비슷한 방식으로 하는데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예. 왜 이러지 이거 아닌데 이런 생각을 좀 지금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후보는 그래도 되지만 대통령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대통령은 전체 국민들을 다 아우르고 반대파도 아울러서 함께 이 나라를 대한민국 코를 끌고 나가야 되는 선장이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통합의 리더십으로 또 통합의 언어를 쓰셔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뭘 잘못했냐 이러면서 전임 정권을 탓한다거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국민들이 불안해하거나 저런 것은 좀 잘못된 대통령의 언어다 이런 비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얘기를 했던 대통령실 관계자가 한 얘기가 또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지금 소식을 안 전했는데 이 국회 오늘 원구성 협상 타결됐잖아요. 이제 문제가 됐던 과방위하고 이제 방통위를 1년씩 서로 이제 돌아가면서 하기로 하면서 극적으로 이제 합의가 돼서 원구성이 이제 끝났습니다. 자, 이 원구성이 끝났더니 의장단하고 소주를 한 잔 먹고 싶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고 대통령이 이제 이 대통령실 관계자가 얘기했는데 글쎄요, 이게 원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이 국회 의장단을 물론 이제 뭐 국힘도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소주 먹을 생각은 잘 안 하는데 대통령이요, 그렇죠? 수사하신 것 같긴 해요. 아니요, 하면 좋지요. 예, 그렇게 해서 서로 소통을 하고 예. 이 소주라는 그 매개체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좀 진솔한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솔직히 다 여나 야나 나라가 잘 되자는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방법론상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갈등도 있고 하는 건데 소주라는 어떤 뭔가를 두고서 대화를 한다, 진솔하게 한다 할 경우에는 의외로 오래 끌 일도 금방 해결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서로의 예. 사정도 알 수 있게 될 테니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대통령이 국회의장단을 초청해서 오찬을 한다든지 만찬을 한다든지 그런 표현을 쓰지 국회의장단과 소주를 한 잔 먹고 싶다 이런 표현은 잘 안 쓰거든요. 그쵸? 오찬 만찬 하면 좀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나요? 예, 이렇게 그런 이제 그런 정장 면에서, 입고 멀리 거리도 떨어져서 뭐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이게 맛이 어떤지 모르면서 다 좋다고 하면서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소주라는 얘기를 딱 들으면 우리가 뭘 생각합니까? 뭔가 좀 격식 없이 좀 편하게 좀 단어도 조금 더 소탈한 단어를 쓰면서 속 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서로를 알게 되는 과정이 더 깊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는 거죠. 대통령이 확실히 술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저녁 먹자라고 표현도 하지만 소주 한잔 하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이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소주 한잔 먹자라는 거 보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탈함의 서민적인 것의 상징으로 소주라는 단어를 낸 게 쓴 거다. 아닌가 싶어요. 네. 예, 뭐 그것까지 문제 삼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뭐 소주를 먹든 예, 저녁을 먹든 좋습니다. 국회와 이렇게 좀 뭔가 대화도 하고 자주 만나겠다라는 그 의지를 대통령이 갖고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한 셈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발로. 자, 그래서 그런가요? 이제 지지율 하락세가 좀 멈춘 것 같다는 분석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20%대까지, 그러니까 30% 벽이 깨지고 20%대까지 추락하지 않겠느냐. 정말 그렇다가는 국정 동력을 완전히 상실할 것이다. 이런 우려도 굉장히 컸는데 32%에서 이제 딱 멈췄어요. 이게 이제 반등할지 아니면 여기서 더 추락할지는 뭐 다음 주 또 좀 봐야 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일단 이제 주춤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이제, 왜 국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인식하는 시간이 됐다라고 저는 예.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출근길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도 대통령이 변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예. 메시지도 굉장히 간결하고 그다음에 침묵도 메시지라는 거를 이제 아마 습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예. 식으로 국민들께 안정감을 줬다는 측면이 이제 지지율에도 이제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요. 예. 또 하나는 민주당이 마치 이제 지지율이 좀 하락하니까 물 만난 고기처럼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으면서 공격한 거죠. 특히나 뭐 이번 지지율에 반영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박홍근 원내대표가 탄핵이라는 말을 거론했다든지 이런 예. 거는 국민들에게 지금 윤석열 정부나 집권 여당에 대해서 약간의 불만이 있는 국민들에도 굉장히 큰 불안감을 안겨줄 수 있는 예.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신뢰 그리고 다시 한번 힘을 실어주면서 우리가 좀
지금의 경제 위기를 좀 극복해 보자 이런 여론이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탄핵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출범한 지 불과 2달밖에 되지 않은 정부에 탄핵 운운하는 것은 나가도 너무 나간 처사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대선 지선 패배를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운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권 5년의 정책 실패 청구서를 국민에게 떠넘겨놓고 나몰라라 하면서 현 정부 탓만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후안무치합니다. 탄핵 얘기 나왔으니까요. 우리 박홍근 원내대표의 이 탄핵 또 경고한다 이 발언은 적절한 것인지 아닌지 OX 한번 하시겠습니까? 다 X 나올 것 같긴 한데 현 변호사님이 뭐 들지 모르겠어요. 나는 O입니다.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잘했다고요? 왜냐면 직접 탄핵 얘기를 한 건 안 해요. 예전에 박근혜 전 예. 대통령이 이런 일로 탄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고쳐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뭐 탄핵할 거다 얘기한 건 아니고 사실은 여권 내에서도 탄핵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방송에서도 여권 관계자 바로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당 대변인이 나는 아닙니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아닙니다는 얘기는 누군가 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사실 그날 이 박홍근 원내대표가 탄핵 얘기했을 때도 그런 막 국민의힘에서 막 야우성 치고 막 그러지 않았거든요. 조용히 있었어요. 그 말은 제가 보기에 여당에도 이거 이러다가 지지율 10% 20%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그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안 그랬으면 예전 같으면 뭔 소리예요? 막 이렇게 막 소리 지고 막 이랬겠죠. 그렇지 않았던 것 같고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도 보니까 뭐 이분이 제가 보기에 할 줄 아는 건 이제 지난 정부 탓하는 것밖에 없어요. 원내대표 나와서 연설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전에도 마찬가지고 계속 지금 뭐 대외적인 환경 어려운 거 경제 어려운 거 모릅니까? 근데 지지율은요 지금 아까도 보면 이제 부정평가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하락은 좀 멈춘 것 같습니다. 하락 멈춘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보기에 아마 태도 문제 많이 지적했었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어찌 보면 이제 활동하는 부분 지적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멈춘 거거든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기조를 바꿨느냐? 부정평가는 올라가고 있잖아요. 더. 하락은 멈췄지만 그러니까 기조라는 건 제가 보기에 딴 거 없어요. 먹고 살기 어렵다. 경제 민생 어려운데 서해 문제, 북한 문제 이렇게 할 때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는 뭐 탄핵 얘기뿐만 아니라 더한 얘기도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얘기 나오면 역풍 불 거라고는 생각 안 하세요? 역풍도 불 수 있죠. 근데 어쨌든 국민들이 그러니까 커뮤니티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보수 커뮤니티에서도 그런 얘기 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20대, 30대 남자들이 보는 커뮤니티 보면 탄핵 얘기를 일찍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예를 들어서 뭐 민주주의 국가에서 뭐 못할 얘기가 할 얘기 있습니까? 예를 들어 시민들이 얘기하고 있고 뭐 기사라든지 댓글에도 보면 그런 얘기 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시민들, 국민들의 오히려 그런 생각을 그냥 반영해 준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이나 일반 당원들이 그런 탄핵 얘기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죠. 민주주의 국가니까 누구나 할 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원내 지도부가 탄핵 얘기를 꺼낸 거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적절하지 않다라고 X 드신 거죠, 우리 장 기자님은? 네, 좀 더 신중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예.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평론가들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자들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기자들도 같은- 얘기 잘 안 해요. 뭐 책임감이 막중한 우리 앵커님은 얘기를 안 하지만 예. 뭐 이러다가 이런 과거의 전례에 비춰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 조심하시라라는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 박홍근 원내대표가 그날 교섭단체 연설에서 탄핵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니었어요. 이런 사례가 있으니 조심하시라 이런 투라고 저는 이제 이해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거대 야당입니다. 그리고 169석이나 가지고 있는 예. 제1당이기 때문에요. 그 무게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대통령에게도 대통령의 언어를 좀 강조하는 것처럼 그 야당의 대표도 품격을 갖춘 언어를 예. 구사할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사실 2016년에서 17년 봄까지 이어졌던 지난 5개월간의 그 촛불혁명 과정에서 그 탄핵에 대한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게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이러다가 우리가 또 촛불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두려움과 걱정이 사실은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조금 더 잘해주기를 당부하는 거고 다시는 또 그런 슬픈 역사를 반복해서는 예. 안 된다는 생각을 국민들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탄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애둘러서 비판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예. 그런 아쉬움이 좀 들고 그런 차원에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윤석열 정부나 또 여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에 예방주사를 세게 맞았다. 그러니까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좀 제대로 된 정책을 예.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정신이 번쩍 드는 용어로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조심하시라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좋게 표현하지는 않으셨어요, 박홍근 의원. 경고합니다. 이렇게 아주 그냥 세게 얘기하셨어요. 알겠습니다. 뭐 대부분 다 장 기자님 다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뭐 그 발언에 대해서 또 하실 말씀 없으시면 내려놔도 되고요. 뭐 한마디 더 하시겠습니까? 탄핵이라는 단어를 야당의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뭘 인식이 되겠습니까? 대선 불복. 딱 이런 프레임으로 갇혀버리게 돼요. 그래서 신중하게 말씀을 하셔야 한다는 얘기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쭉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굉장히 격앙돼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정부 여당에 대해서. 그게 난 대통령 인정 못한다. 왜 국민의힘은 이러느냐. 임기 2달밖에 안 됐어요. 2달밖에 안 된 정부를 향해서 탄핵이라는 단어를 쓰면서까지 얘기할 사안이냐. 예. 지금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고 이런 식으로 지금 5년 임기 중에 시작도 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어디까지 나갈 거냐 걱정을 하는 거고 뭐 경고하신 만큼 주의는 하겠습니다만은 조금 낮춰서 말씀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번 주 있었던 박홍근 또 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그 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지지율에 또 정당 지지율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조금 그렇죠?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때 가서 다시 또 이 문제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사면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면과 관련해서 오늘 아침 대통령의 발언이 또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뉘앙스가 달라졌어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 가능성 궁금합니다. 글쎄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생각을 여전히 유효하신 건지요? 그럼 뭐 20몇 년을 수감 생활을 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사면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좀 큰데 그 사면 속보하실 때는 그런 어떤 국민 여론 같은 것도 좀 속보하시는데 반영이 될까요? 뭐 모든 어떤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목표 또 헌법 가치 그런 거에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는 그런 정서 이런 것들이 다 함께 고려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또 정서만 보면은 현재 치중하는 판단이 될 수가 있고 우리는 또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도 현재 국민들의 정서까지 신중하게 감안할 생각입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가 미래를 지향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의아합니다. 연일 전 정부 때리기와 지우기, 보복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는 정부가 미래 지향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국민께서 납득하셔야 가능하지만 국민께서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변 지인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다면 그 판단은 명확할 것입니다. 네, 사면에 대해서 처음에는 말을 아끼던 이제 대통령이 조금 이제 입장을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사면과 관련해서 거론되는 인물이 뭐 핵심적인 인물은 4명인 것 같죠. MB 이명박 전 대통령, 그다음에 이재용 전 이재용 부회장, 또 김경수 전 지사, 또 정경심 교수 이렇게 이제 4분이 이제 많이 언론에 거론이 되는데 뭐 각각의 여론조사가 좀 있긴 합니다만은 뭐 그거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대통령은 어디까지 지금 사면의 범위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말 고심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예, 국민 통합이라는 큰 틀에서는 지금 언급하신 분들 중에 몇 분들은 사면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고심이 있을 거고요. 예. 그런데 국민들도 여론조사에 나오는 향배를 보면 또 부정 갈리는 편이 있어서 정말 고심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저는 민주당 대변인의 저 브리핑 내용을 보면서 그런 민주당에서 김경수 지사나 전 지사나 정경심 교수의 사면은 국민 통합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민주당 쪽에서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는지 전 되묻고 싶고요. 예. 다만 지지율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큰 틀에서 국민들의 좀 통합, 화합의 측면에서 대통령께서 좀 큰 결단을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사면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뭐 원론적인 얘기긴 합니다만은 사면과 관련해서 혹시 특별하게 더 하실 말씀들이 있으세요?
우리 윤 뭐- 대변인께서는 지금 4명 다는 아니죠? 저 중에 두 네. 분만 해주고 싶으시죠?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결국은 이 특별 사면은 예.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라고 봐야 되는데 다른 분보다 이제 정경심 교수 관련한 부분은 이게 예. 동렬해서 비교해야 될 대상인가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라는 것만 빼고는 예. 정경심 교수가 받고 있는 이 혐의는 예.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식의 어떤 입시를 위해서 예. 뭔가 부정한 방법을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단지 이제 조국 전 장관의 가정에서 일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배우자가 지금 고초를 겪고 있다. 이런 예. 차원에서 같이 묶어서 사면을 해야 되는 것은 논리적으로 좀 부적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희석 대변인도 두 분만 좀 사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현근택 변호사도 저들 중에 두 분만 좀 사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갖고 아니 계시죠. 뭐 저는 뭐 권한이 없기 때문에 뭐 예, 말할 권한은 없는데. 없습니다. 여기 아무도 권한 없습니다. 대통령만 근데 갖고 이제 계세요. 정경심 예. 재판은 아마 이제 확정되는지를 한번 확정 안 된 게 있나 한번 예. 확인을 봐야 될 것 같고 왜냐면 확정돼야 사면이 가능하고 이제 정치적인 문제는 당연히 뭐 고민할 것 같은데 고민할 것 같아요.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본인 할 것 스스로 일단은 당선인 시절에도 문재인 대통령한테 사면하십시오라고 요구했었잖아요. 예. 근데 본인이 대통령 되는데 안 하면 모양 이상해지죠. 근데 이재용 전 부회장도 지금 여론이 일단 긍정적이 높기 때문에 할 것 예. 같은데 아마 김경수 지사는 고민할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뭐 왜냐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사면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약간 뭐 통합 차원이라든지 그런 명분으로 삼을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그 정도 선일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지금 말씀처럼 뭐 누구를 사면해 주십시오 말십시오라고 요구할 네.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뭐 대통령이 결정할 사항이죠. 정경심 교수는 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재판 중인 게 혹시 있는지 제가 지금 확인은 안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확정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또 수사를 한 거잖아요. 예. 수사를 뒤진 입장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정경심 교수는 사면 안 해줄 것 같아요. 확정된다 해도. 알겠습니다. 뭐 사면은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이 고심을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이슈로 가겠습니다. 예, 요즘 뭐 언론들이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것 같아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준석 대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자꾸 이렇게 SNS에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자신을 좀 알아봐달라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인지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장 기자님, 뭐 네. 정치인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 좀 잊혀지는 거라면서요. 예, 부고 기사 나는 것도 좋아한다. 어쨌든 이준석 대표 뭐 본인이 올리든 아니면 지지자들이 저렇게 응원 영상을 올리든 자꾸 언론이 좀 알아달라고 하는 것 같죠. 잊혀지기 싫다는 건가요? 네, 제가 지금 여기 쓰고 있었어요. 잊혀질 권리와 잊혀지지 않을 권리. 예. 그 원래 정치인들이 부고 기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환영한다. 뭐 욕을 아무리 먹어도 좋다. 이미지만 남기 때문에 이름 석자만 남으면 예. 된다. 뭐 이런 그 우스개도 있긴 한데요.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는 잊혀지지 않을 권리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예. 좀 듭니다. 그리고 본인의 존재감을 끊임없이 좀 나타내면서 나 여기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고요. 그 결과인지 계속되는 그 차기 당대표 조사에서 계속 1위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당 내부에서 지금 뭐 조기 전당대회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실제로 그 권성동 원내대표 원탑으로 가는 것이 6개월 동안 이렇게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이 당내에서 지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경우에 따라서는 뭐 경찰 조사 기소 여부와 상관없이 또 6개월 그 당원 정지 이 결정과 상관없이 중간에 예컨대 조기 전대가 열리게 돼서 뭐 그 이를테면은 당권이 바뀌면 그것에 대한 불안감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본인의 존재감을 지속적으로 피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본인이 그렇게 잊혀지는 게 싫으면 우리 제작진이 열심히 전화하는데 전화 잘 안 받으시는 거예요. 뭐 얼마든지 저희는 방송에 그대로 이제 들어주셨습니다. 열심히 섭외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이 방송 보고 있으면 좀 연락 좀 주십시오. 예. 윤희석 대변인, 지금 이준석 대표 말이 그래요.
다들 내가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준석 대표가 전국 돌면서 젊은 당원들 만나고 닭갈비 먹고 뭐 이러는 모습 보면 되게 행복해 보여요. 아닌가요? 그렇게 보여야 하는 입장이겠죠. 예, 당원권 정지를 받았다는 게 예. 행복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준석 대표가 지금 당하고 있는 정책 상황이 상당히 유동적이고 또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소위 말하는 팬덤이 있다는 걸 본인이 정확히 알고 있고 그 팬덤을 확장하면 확장할수록 향후의 정치적인 미래가 담보되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계속 저런 행보를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준석 대표 입장만 보면은.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의원도 마찬가지고 이 사법 리스크 이거는 해결해야 되는 거죠. 예.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 기소 지금 여부 뭐 이런 거. 저렇게 뭐 행복해 보여도 사법 리스크가 딱 맞닥뜨리면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겠네요. 저희 당원 당규상 기소가 된과 동시에 직무가 또 정지가 돼요.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뭐 사고가 아니라 이제 대표 거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예. 이런 상황을 볼 때는 기소가 된다는 건 재판에 들어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여러 가지를 볼 때는 상당히 유동적인 그런 상황이 있다.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 결정된 게 아니니까 이준석 대표는 지금 전국적으로 본인의 팬덤을 확장하는 작업 뭐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앞서 차기 당대표 지지율 좀 잠깐 화면에 다시 보여주십시오. 이 뭐 윤핵관하고 윤핵관이신지 아니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같은 윤 씨여가지고 제가 윤핵관이라서. 근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윤핵관의 이 관점에서 볼 때 저렇게 징계 윤리에서 징계를 했고 그래서 당원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국민의 머릿속에서 좀 지워지기를 은근히 바랬을 윤핵관의 입장에서 보면 지지율이 더 올랐어요. 그리고 아직 당대표에 나가겠다라고 뭐 얘기를 공식적으로 한 적이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후보에 들어가 있는 지금 장제원 의원, 권성동 의원보다도 압도적으로 높아요. 저 지지율표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윤핵관들은 어떤 느낌일까? 이거 봐라. 이 잊혀지라고 이렇게 내보냈는데 오히려 지지율이 더 오르네. 차기 당대표로 정말 돌아오는 거 아니야? 물론 이제 수사 리스크가 있긴 합니다만.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분들은? 당연한 결과죠. 저희 당의 현직 당대표입니다. 지금도. 저 지지율은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죠. 그 작년 불과 1년 전에 예. 그 압도적인 지지를 민심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30대 영선 대표라는 타이틀로 당선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 정도 유지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다만 이런 어떤 불미스러운 일로 당원권 정지가 됐을 뿐 당연히 유지하는 게 맞는 거죠. 다만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거는 6월 11일 작년 전당대회 때 시점보다는 꺾인 거 아니냐. 좀 떨어졌죠. 예, 그 부분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이제 우리 윤 대변인처럼 장제원 의원 또 권성동 의원도 저 지지율을 보면서 당연한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현직 할까? 당대표니까요. 가장 유명한 분 아니겠어요? 정치적으로 대중적으로는. 알겠습니다. 이거 당연한 거였군요. 제가 그걸 저만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한 건가요? 예. 저는 당연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거 봐요. 저랑 생각 비슷한데 한 분은 계시잖아요. 예. 아니, 쫓겨난 거거든요. 당대표에서. 그러니까 당대표 지금 나왔지만 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은 분들은 3개월인데 지금 경찰 수사 중인 분을 6개월 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당원들이나 아니면 민심이 반영되는 거예요. 이거는 윤핵관이나 이분들이 쫓아낸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 역대 어떤 경우에도 당대표를 징계해서 쫓아내는 경우는 없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은 아시겠지만 컷오프는 5대 5고 그다음에 본선은 7대 3이거든요. 당원 7, 3인데 지금 국민 지지보다 예전에는 이준석 대표가 될 때는 당원에서는 많이 안 나왔어요. 여론에서 압도적으로 이기면서 예. 어찌 보면 나경원을 꺾은 거거든요. 지금은 반대예요. 여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더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다시 나가도 되겠네? 생각 안 할 수 없죠. 지금 그 당시에 나왔던 예를 들어 나경원, 뭐 김기현 이런 분들이 있지만 예. 본인은 아마 경쟁자는 안철수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안철수가 나왔을 때 본인이 안 나올 수 있겠느냐. 서로 뭐 사이 안 좋은 건 다 잘 알잖아요. 예. 안철수 대표가 당대표 되면 본인이 정치 지금보다도 더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런 그래프 보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당이 나가고 싶을 것이고 지금 쫓아냈던 윤핵관들이 보면 이거 다시 살아나오는 게 아닌가? 걱정될 수 있는 그래프죠. 딱 보면. 그러니까요. 이 이준석 대표가 이러다 정말 당으로 돌아오면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또 차기 전당대회 대표로 또 나온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다시 당 대표로 복귀한다 그러면 예.
결과적으로 봤을 때 여당의 내용은 더 격화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왜 커져요? 돌아오면은 그냥 뭐 돌아오는 대로 또 하다가 전대 치르고 이렇게 되면 안 되나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커질 거 뻔히 잘 아시면서 그렇게 질문하시네요. 경찰 수사 결론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경찰 수사. 지금 기소할 만한 근거리가 있겠나. 경찰이. 예, 싶긴 한데 뭐 경찰이 시간이 좀 걸린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당 내에서는 경찰 수사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권성동 체제로 간다고 이미 끝난 사안이고. 예. 또 뭐 지금 우리나라 경찰이 뭐 누구 말 듣는 것도 아니고. 예. 또 증거도 없이 뭐 근거도 없이 뭐 기소하진 않을 거예요. 어떤 수사 결론은 전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하태경 의원의 말이 제일 맞죠, 그렇죠?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당으로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는 그 다음 문제니까요. 그러나 이제 우리 또 언론이나 또 이제 당내에서는 또 미리 앞서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없잖아요. 진짜 돌아오면 당이 쪼개져요? 아니면 당이 또 다시 4분 5열로 갈라져요? 글쎄 제가 보기에는 그럴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소위 윤핵관 지금 뭐 김기현 의원 인터뷰에서도 확인되듯이 오히려 돌아오면 시끄러워지니까 아예 못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뉘앙스의 인터뷰를 한 것인데요. 이준석 대표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잡음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나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반대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은 지금 너무 억울한 거죠. 앞서 이제 현근택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대법 확정 판결 받은 사람도 석 달밖에 안 되는데 나는 아직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도 않고 경찰 조사 중인데 6개월 당원권 정지 결정 내린 건 너무 과하다. 나는 억울하다. 이걸 계속 호소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억울하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이준석 대표가. 아니, 그쵸? 분명히 억울하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내심. 나는 아니, 그분들이 말은 그렇게 받은 거 억울하지 않다. 네, 말은 그렇지만 실제 내심은 마음은? 실제 내심을 다 그대로 표현하진 않잖아요. 아, 그런가요? 네, 제가 그럴 수 너무 없죠. 순진하게 믿고 있는 건가요? 예.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을 어필하는 뭐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 실제로 이준석 대표가 돌아오면 당은 조용하진 않겠죠. 예, 그리고 이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짚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은 당연히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고 어지러워질 수밖에 없고 그 윤리위원회의 이 심판에 대해서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근데 이 자맹은 언제쯤 끝나나요? 이 전국 도는 팔도 도는 이거는 자맹도 아니죠. 다 영상이 매번 공개되니까. 네. 이거는 저는 아까 앞서서 여러 이제 돌아오는 말씀하신 그날까지 대로 돌아다니시죠.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그때 그래서 이제 당 대표로 복귀를 하느냐 아니냐 그 시점에서 저는 이거 끝날 거라고 보고요. 뭐 경찰 수사 관련해서 기소가 안 되고 이제 무혐의로 난다고 하면 이준석 대표가 복귀할 거다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준석 대표가 설령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로 난다고 해도 사실은 당 대표로 복귀해서 그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억울하고 억울하지 않고를 떠나서 당내에서 특히 뭐 당 대표는 사실 원내외를 다 아우르는 거겠지만 원내에서의 이준석 대표의 영이나 지도력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상당히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준석 대표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저는 다음에 어떤 선거가 있다면 그 선거를 통해서 다시 선택을 받는 방법밖에는 없다. 지금 6개월 이후에 다시 당대표로 돌아온다고 해도 사실은 상당 부분 당 내에서 대표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왜 이 이준석 대표의 이런 이제 전국 돌아다니는 걸 보면서 갑자기 이렇게 뜬금없는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월 2천만 원씩 쓸 수 있는 버카가 중단이 됐는데 어디서 먹고 무슨 돈으로 먹고 주무시는지 그것도 조금 궁금합니다. 근데 보시면 지원자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그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닥 그렇게 비용이 드는 차림이라든지 비용이 드는 그런 행사 모습은 아니라서 그리고 저기 참여하는 게 선거법상 아마 참여하시는 분이 자발적으로 회비를 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중요하지 않은 게 갑자기 떠올랐어요. 이준석 대표 되게 피곤해 보이긴 해요. 네, 알겠습니다. 오랜 나그네 생활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타지 생활은 그렇죠. 네, 집이 제일 좋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가겠습니다. 민주당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맞서서 이른바 97그룹에서 단일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상대로 다윗들이 뭉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뭉쳐서 정말 이재명 의원을 꺾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 직접 관련됐던 영상들 잠깐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위기감이 모두들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컷오프 이전에 우리 모두가 정말 단일화를 함께 하자, 추진하겠다는 큰 방향을 선언해서 어떨까 싶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우리 당의 혁신의 주체가 아니라 쇄신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면은 어떤 방식의 지금은 비전을 낼 시간이라고 보고요. 현실적인 방법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논의가 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고 컷오프 이후에는 당연히 그걸 열어놓고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컷오프 전에 얘기하는 방법이 그런 뭐 거는- 있나요? 알려주세요. 없는 것 같아요. 비이재명 단일화를 하자고 말씀하시는 게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 오늘 다른 당대표 후보들 서로 단일화 제안 나오고 둘이 누가 하고 이에 대해서 간단한 입장 좀 밝혀주실 수 있을까요? 뿐만의 제안이 아니라 또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서요. 현 변호사님, 네. 이재명 의원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기자들 질문에 이렇게 뭐 어디 저기 누구를 찾으시더니 뭐 운전기사분을 찾는지 하여튼 찾으시고 오늘도 기자들 질문에 일절 대답도 안 하시고 원래 기자들 질문에 대답 잘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바뀌었어요? 네, 지금 대통령도 아마 바뀌시고 이재명 의원도 바뀌시고. 아니 이제 일단 뭐 전당대회에서 뭐 어대명 기류가 강하기 때문에 이걸 뭐 이슈로 크거나 지금 어찌 보면 그 전에 뭐 서른 의원이 굉장히 세게 공격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별 대응은 안 하고 원래 스타일 같으면 누가 공격했을 때는 굉장히 받아치는 스타일이잖아요. 맞아요. 안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뭐 97 그룹 단일화 한다 그러지만 단일화 일단 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굳이 뭐 이걸 논란을 키울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대응해 것 주는 순간 논란만 키운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무대응이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지금 이제 강훈식 의원님 얘기가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컷오프 통과에 다 지금 사활을 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등, 3등으로 컷오프에 97그룹이 통과한다 그러면 그래도 저는 단일화 쉽지 않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게 97그룹 중에서 2등 하는 분이 차기에 자기가 당대표 할 거다 이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차기 싸움이 강해요. 근데 네 분이 다 97그룹 네 분이 뭐 다 본인들이 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지 않죠.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나눌 게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등, 3등이 합쳐가지고 1등을 이길 수 있다. 그러면 진지하게 단일화 논의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은 누가 돼도 2등, 3등이 연합을 해도 1등을 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이제 차차기 바라보는 경쟁이 더 치열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단일화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뭐 대표는 이재명 또 확실히 대표는 이재명이어서 만약에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된다 쳐요. 그 이후에 맞닥뜨리는 사법 리스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준석 대표의 경찰 리스크처럼. 아니 이준석 지금 만약에 윤석열 정권에서 이재명 의원이 뭐 당대표 되면은 봐주고 안 되면 안 봐주고 그러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사법 리스크의 시작은 윤석열 후보 그 국민의힘의 이쪽에서 다 고소고발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거는 어차피 뭐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의원이 되든 안 되든 어차피 맞닥뜨리는 리스크고 지금 윤석열 정부의 기본적으로 검찰, 경찰 다 장악을 했잖아요. 저도 사실은 뭐 고소고발 많이 당했거든요. 보면 사실은 야당 정치인에 있어서 사법 리스크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더구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더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당대표 되고 말고의 문제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제 이재명 의원 본인 스스로도 저 사법 리스크는 이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계시고. 그러면 국민 여론은 어떨까? 지난 대선에서 0.7%포인트로 석패한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거에 대해서 그 이후에 그러면 민주당 지지율은 더 오를까? 정말 대선 때처럼 막 40%까지 쭉쭉쭉 올라갈까? 아니면은 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이 있는 분이 또 나와? 라고 해서 되려 더 떨어질까? 전문가들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어요? 오늘 나온 미디어 토마토 그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이 상당히 올라와 있어요. 49.5%인가요? 제가 지금 뒷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50%에 근접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정 정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사이익이 좀 민주당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이번 주에 또 민주당이 또 실책을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 얘기도 영향을 받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민주화 유공자법 저는 이것도 아니 초반에 했으면 좀 괜찮았을 텐데
여태 뭐 하다가 이제 와서 또 이 얘기를 할까 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또 국민들의 중도 보수 쪽에 예. 반발을 좀 살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다음 주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조금 더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예.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여하튼 이제 민주당은 소폭 상승하는 분위기고 국민의힘은 소폭 하락하는 이런 예. 양상이 이제 계속 보이는 건데요.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이후에 어떻게 되겠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의원과 그 주변 인사들은 상당히 좀 자신 있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사법 리스크라는 것 자체는 약간 이게 피의 사실 공표처럼 뭔가 아직 그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는데 범죄자 낙인을 찍는 것 같은 좀 표현이어서 당 내부에서도 이거 좀 부적절하니까 쓰지 맙시다라는 얘기가 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 해당 행위다 이런 비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뭐 다른 부분들 기자들이 묻는데 대답 안 했는데 이재명 의원이 오늘 한 가지 얘기를 한 게 바로 백현동 관련해서 감사원이 백현동 아파트 개발은 특혜 사업이다라는 내부 결론을 냈다. 이와 관련해서 입장을 냈어요.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이제 국토부하고 한국식품연구원의 공식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문제로 지적되는 소위 이제 사법 리스크라고 해당하는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법률가 출신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개인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그리고 당 차원에서는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슈들 뭐 본인이 1호 법안으로 냈던 민영화 법안뿐만 아니라 소위 민주당이 하려고 하는 뭐 차별금지법이라든가 등등의 이슈와 관련해서 뭐 그것은 그것대로 해나갈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죠. 28일 이제 1차 컷오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다들 이제 사활을 걸고 있어서 거기에 좀 집중하는 이런 모양새여서 불필요한 오해 그리고 불필요한 논란을 빚을 만한 발언은 아예 하지 않는 뭐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됐을 때 뭐 되는 거는 지금 분위기상 압도적인 분위기가 여론조사나 이런 게 있으니까요. 만약에 된다고 치면 그 이후에 일반 중도층이라든지 일반 지지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뭐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해집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윤희석 대변인에게 여쭤본 것 같아요. 만약 이재명 의원이 진짜 당대표가 되면 국회의장단에게는 소주 먹자고 제안한 이 윤 대통령이 이재명 의원에게도 소주 먹자고 제안을 할 것인가? 아니면 아예 임기 내내 안 만날 것인가? 여야 영수회담이 될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아니 뭐 충분히 만나실 수 있는 거죠. 소주는 안 먹더라도 어쨌든. 예. 아니 소주 드실 거예요. 아마 만나시면은 예, 당연히 만나실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고 보고 대표가 누구든 간에 인정한다. 제1야당의 당대표를 대통령이 만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다 열어둬야 예. 된다고 보는데 자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된다고 할 때 지금 장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뭘 하겠다는 여러 가지 플랜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국민적 관심은 이런 말 쓰지 말라고 뭐 했다고 하지만 사법 리스크에 집중될 가능성이 큽니다. 제1야당 대표가 대선부터 가지고 왔었던 6개 그 수사되고 있는 사안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이냐에 상당 부분 관심이 쏠릴 것이고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위험 때문에 이재명 의원과 생각이 다른 분들은 많이 공격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면은 민주당이 지난 대선 경선 과정부터 시작해 보면 1년이 지났고요. 이재명 대표 시대가 되면 2년 다음 총선까지 그럼 도하 3년 정도가 주인공은 이재명이 되는 민주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크게 뭐 바뀔 거 없이 야당이 3년을 가는 거예요. 그럼 여당 입장에서는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이재명이라는 분이 갖고 있는 리더십과 약점과 또 나름의 강점. 그러면 대응하기가 좀 수월하겠죠. 그런 부분도 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법 리스크 외에 박지원 리스크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오늘 통보를 했는데 뭐 그 내용은 없지만 어쨌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얘기 좀 잠깐 지금 화면으로 그냥 얘기를 하죠. 자,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당시에 자신에게 공천해달라고 전화를 걸어서 압박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제 저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습니다. 당내에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약간 이렇게 밀려나신 분 같기는 한데 그래도 저 내용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거는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현 변호사님은 당연히 저게 사실이 아니라고 이제 주장할 것 같은 눈빛으로 저를 계속 쳐다보는데
아니 저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죠. 예. 근데 뭐 정치인이 본인의 공천 문제에 대해서 얘기 나왔을 때 의견 제시는 할 수 있죠. 예. 낼 수 있는데 그럼 만약에 본인이 그때 당시 비대위원장이니까 안 돼 하고 자르면 되는 거죠. 그걸 들어준 걸 제일 후회한다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걸 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니면 그 권한이 있을 때 얘기를 지금 나와서 뭐 후회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의미 없는 것 같고 예. 물론 뭐 의견 당연히 물어볼 수 있다고 봅니다.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누가 먼저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공천 관련 문제였고 예. 걸린다 그러면 당연히 그 지역에 나가는 사람인데 뭐 공천 문제에 대해 얘기 안 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그렇습니다. 지금 뭐 밀려났다기보다는 제가 보기 좀 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당내에서 자격이 안 된다 그랬는데 굳이 나가서 뭐 나가겠다고 하고 또 기자회견하고 접수하고 뭐 그럴 필요가 있을까? 이거를 마치 청년 정치 밀어낸다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룰의 문제거든요. 룰이라는 거는 누구나 어차피 공평한 문제예요. 예전에 예. 뭐 인재영입 자꾸 비교하는데 인재영입하는 거는 공직에 나가는 분들이고 당내 출마는 기본적으로 아니 6개월도 안 된 분이 물론 뭐 비대위원장이라는 건 우리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렇지만은 뭐 당원 자격 상관없이 그냥 하는 거거든요. 교수님도 하고 외부 인사 하는데 당대표 출마하는 건 기본적으로 6개월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게 저희 당 룰입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그럼 그거를 안 됐으면 아니 내가 그럼 6개월 이후에 그럼 도전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예. 게 맞는데 그렇지 않고 나한테도 예의를 인정해 달라. 그거는 제가 보기에 아무리 청년 정치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좀 오버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어떤 분위기, 어떤 것들이 형성돼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것만 놓고 보면은 고위 전략회의에서 자기가 막 얘기를 해도 거기에 참석했던 분들이 듣지도 않고 그래서 심지어 나를 패싱하지 마라. 이게 이제 요즘 좀 격한 표현을 쓰면 나 왕따 시키지 마 이 표현이거든요. 왜 그렇게 왕따를 시켰을까? 젊은 비대위원장 데려다 놓고 새신의 모습을 보이겠다고 해놓고선 왜 정작 왕따를 시켰을까? 저분의 말이 사실이라면 왜 그랬어요? 제가 그 취재 좀 현장에 해보셨어요? 제가 현장에 있지 않아가지고 매우 현 곤란한 변호사님한테 질문을 물어봐야 되는데. 예, 현 변호사님 말씀해 주셔야 되지 제가 않을까 막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아니 고위 전략회의 뭐 저도 예전에 있을 때 들어가 보면 사실은 기본적으로 뭐 수치 갖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데이터 가지고 예를 들어 어떻게 짤지 뭐 여론조사 과계장이라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략 수립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위원하고 달라요. 최고위원이라는 건 비대위원장이 먼저 얘기를 하는데 그 전략회의 이러면 아마 당직자들이 뭔가 보고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략위원장이 얘기를 하고 이런 게이기 때문에 회의하는 자리거든요. 회의하는 자리에서 무슨 왕따시키고 뭐 이럴 게 없어요. 본인이 실무적 회의하는 자리다. 아 그렇죠. 그러면 물론 당연히 기조를 잡고 이렇게 하지만 근데 이런 얘기를 굳이 제가 보기엔 아마 당 경험이 없어서 그렇지 당 생활을 해본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기조를 잡고 방향을 잡는 의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런 데서 본인 얘기를 안 들어줬다라고 밖에서 또 왕따시켰다 이런 얘기는 제가 보기에 아직 정치를 잘 모르거나 정당을 잘 모르거나 그래서 나온 얘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인 다음. 본인 스스로 인정 욕구가 굉장히 큰 분 같아요. 근데 그 당 내부에서 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여기 나오신 분들은 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분을 저렇게 패싱하고 왕따시킨 분들이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무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왜냐하면 이제 저도 이제 정치부 기자를 오래 하고 다들 그 당인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정치에 들어오면 정치의 문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박지원 위원장 때문에 유탄 맞은 분도 계셔요. 최민희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6개월 규정에 원래 7년 이상 당원으로 활동을 했지만 그 1월 23일 복권 문제 때문에 그게 걸려가지고 6개월이 안 돼서 며칠 때문에 이분도 최고위원 출마 못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않고 자기에 대해서만 존중하고 이해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판단하실 것 같아요. 이제는 뭐 저렇게 하지 말고 좀 정도를 갔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을 좀 드리고 싶네요. 다들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다들 그 두 분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두 분에게 기회를 좀 드리려고요. 빨리 여기 모셔가지고 시원하게 자기를 비판하는 분들에 대해서 시원하게 한마디 하시라고 기회를 좀 열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가겠습니다. 뭐 김건희 여사는 조용히 계신데 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시끄러운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건희 사랑 팬클럽과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은 또 신율 변호사와 관련된 얘기도 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평, 신율 교수가 아니죠. 신평 변호사. 자, 관련돼서요. 영상 좀 보고요. 박지원 의원 또 강신업 팬클럽 회장 얘기도 좀 보고 왜 이렇게 김건희 여사는 가만히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소란일까 시끄러울까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님도 공적인 행동을 좀 자제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27일 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우리 참전 용사들 비가 세우는 행사가 있거든요. 예. 여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만약 못 가시면은 김건희 영부인께서 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총리나 외교부 장관, 관장관이 가실 수도 있지만은 이런 곳에 대통령을 대신해서 영부인께서 가시는 게 외교에 굉장히 플러스가 된단 말이에요. 팬클럽 카페 회장을 맡고 계신 분이 이렇게 강한 발언을 하면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한테 좀 부담이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는 길이 오르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 틀린 말을 한다든지 그리고 틀린 행동을 한다든지 그렇다면 모르지만 제가 하는 말이 어디에 어폐가 있습니까? 그럼 전 국정원장이 방송에 나와서 계속해서 떠들어대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그리고 이준석이 국민의힘 당대표라는 사람이 자신의 당 후보를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애먹이고 그리고 거의 낙선운동에 가까운 그런 운동을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저는 옳은 길을 갑니다. 때문에 제가 하는 일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한테도 전국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이제 거의 잘 보이지 않아요. 이제 조용한 이제 아마 행보를 좀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주변 분들이 자꾸 이렇게 얘기가 화제가 되니까 김건희 여사까지 덩달아 자꾸 소환이 됩니다. 이 신평 변호사라는 분과 강신업 변호사 두 분 다 변호사신데 이분들이 왜 김건희 여사를 놓고서 이렇게 또 설전을 벌일까? 신평 변호사는 좀 이력이 특이하시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그렇죠. 뭐 지금 신평 변호사가 거의 윤석열 대통령이나 지금 집권 여당에 굉장히 뭘까요? 수호하는, 지지하는, 옹호하는 그런 지금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 최근에 뭐 김건희 여사 행보가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논란이 있어요. 이거 사실 왈가왈부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나오는 수치로 보면 사실 미미하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얘기들을 좀 하는 것 같은데요. 홍준표 뭐 대구시장이나 지금 나오는 신평 변호사나 모든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시작해 보자, 리셋하는 마음가짐으로 하자라는 측면에서 김건희 여사의 이제 일정이나 행보도 다시 한번 고민하자라는 측면에서는 조언을 했는데. 강신업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팬카페 회장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굉장히 격한 반응을 내는데 저는 팬카페 회장이고 진정 김건희 여사를 돕고 싶다면 사실은 본인이 가는 행보가 가는 길이 옳다 하더라도 다른 여론을 좀 중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렇게까지 격하게 그러니까 억울한 면도 있고 서운한 면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국민의 여론을 좀 듣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게 정말 진정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강신업 변호사가 이끌고 있는 이 팬카페가 그냥 해체되고 그렇죠? 자기를 자꾸 거론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뭐 팬들이 만든 카페인데 뭐 해체하라 마라, 너 회장 물러나라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강신업 변호사가 한 발언 때문에 일으킨 논란에 대해서 얘기하신 게 별 관계가 없다. 이 정도 선을 긋는 것으로 이제 가름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사진 안 주면 될 일이고. 그렇죠. 김건희 여사가 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냥 그냥 그 정도지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있나요? 자발적으로 구성된 팬카페라고 볼 수 있고 자발적인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죠. 근데 좀 불편하긴 불편하시겠네요. 자꾸 이렇게 이제 뉴스 와이드에서도 강신업 변호사 얘기하고 그러면. 그건 그렇게 느끼셨겠죠. 그러니까 선을 그으신 거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저는 선긋기를 확실하게 안 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왜 그러냐면 선긋기 했다라는 보도가 어떻게 나왔는지 분이 보세요. 소주 한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인한테 들어보세요. 지인한테 그런 메시지를 보냈다고 전해졌다라고 보도가 났어요. 거기서 팩트가 체크 확인한 게 있어요? 확인이 안 돼요. 예전에는 뭐 옷도 홍보하고 예를 들어 오빠 통해서 다 홍보하고 있으면 직접 차라리 그냥 나는 이제 거리두기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지인한테 그런 메시지를 보냈다고 전해졌다. 한 3번 정도 거치는 건 단계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선긋기를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팩트체크가 안 돼요. 그다음에 강신업 변호사가 처음에 인터뷰 나왔을 때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다라고 했거든요. 기사가 나중에 뭐 제목이 삭제되긴 했지만 그러면 이제 오더를 받고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말을 하지 말라. 그 팬클럽 해체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보기에 강 변호사나 신 변호사 이렇게 막 서로 다툼하고 있는데 잘 보이려고 서로 다툼하는구나.
근데 아무도 뭘 안 해요. 불편해 보이잖아요. 되게 시끄럽고. 그러면 당연히 대통령실이든 여당에서든 자제하십시오. 그리고 이 강신업 변호사 하는 얘기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대통령실이든 여당에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논평 나와서 얘기할 게 아니라. 근데 그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누구한테 그런 문세지 보냈대요. 확인도 안 돼요.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나중에 만약에 실제로 보냈습니까 하면 뭐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대통령실하고 정부 여당에서 관계없다. 이런 얘기 하지 말아라. 그리고 팬클럽 부적절하다라고 딱 끊어줘야 되죠. 그래야 선긋기를 하는 거죠. 지금은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상태인 거죠. 이게 마치 부속실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공적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애매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구분을 확실하게 해달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팬클럽 만들려고 하는 얘기도 그 김건희 여사가 직접 했다는 증거가 없잖아요. 이것도 전언이지 않습니까? 강신업 변호사 얘기인데 그것도 팩트 체크한 다음에 얘기를 해야죠. 지금 현 변호사 얘기는 취재를 하더라도 본인한테 직접 했어요. 이게 말이 되는 거란 얘기죠, 제 얘기는. 제가 직접 강신업 변호사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요. 그러니까 팬클럽을 만든 게 김건희 여사의 부탁으로 만들어진 거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정확하게 얘기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김 여사의 부탁을 받고 팬클럽을 만들었다. 이것은 사실관계가 흔들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 같습니다. 그 홍준표 시장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역대 어느 정권에서 영부인 팬카페가 있었냐.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면 사진 여부와 관계없이 말끔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처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작 김건희 여사는 가만히 있는데 주변이 자꾸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덩달아 소환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